500% 급등주는 여기 없습니다. 수익을 리딩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물고기를 잡아주면 좋을 텐데 자꾸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전쟁터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려는 사람들,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수익률보다 장기간 꾸준히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들, 현명한 투자자들이 모인 공간, 와이즈 클럽. 지금 함께 하시죠.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고질병이라는 거는 치료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되게 빠르게 재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이번에 꺾이고 나면 다시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강하죠. 네. 근데 이게 언제든지 재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무리를 하면. 왜냐면 우리 근데 이제 한동안에는 우리가 거의 한 1년 반, 네. 2년 가까이 매크로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약간 두 가지로 우리 결론부터 두고 갈게요, 여러분. 금리 인상 끝났습니까? 아, 미국 금리 인상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우선은 미국. 아, 예. 네. 일단 저는 거의 이제 막바지 국면인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끝났거나 아니면은 많아야 한 차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끝났거나 많아야 한 한 차례라고 차례.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네네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사실은 지금하고 좀 비교를 할 만한 사이클이 2006년도 6월에 있었어요. 네. 2006년도 6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을 그때 17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네. 1에서 5.25까지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기준금리 인상이 5.25가 된 다음에 연준에서 이제 그때 당시 기준금리 인상을 멈춰요. 네. 근데 멈췄을 때 이유가 이제 그때를 겪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6년도 5, 6월 달에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다가 네. 그 원자재 가격이 그냥 2주 만에 고점 대비 30%가 빠졌어요. 오. 그래서 이제 2006년 5월에 조정이고 그걸 버냉키 쇼크라고 했습니다. 아. 왜냐하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를 더 올리기 시작을 하면서 무너졌던 거거든요. 네. 시장도 크게 하락을 하고 원자재 가격도 안정되는 것 같고 물가도 조금씩 잡히는 것 같으니까 그때가 이제 기준금리 인상의 고점이었죠. 네. 근데 이제 기준금리 인상의 고점이 딱 나오면서 FOMC에서 여러 가지 이제 스테이트먼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성명서가. 네. 네. 그 성명서에서 했었던 얘기가 간단해요. 뭐냐면은 오늘이 끝이에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네. 예, 이제 어느 정도 막바지에 온 것 같은데 이제 향후 물가 상황을 보면서 추가로 인상할지 안 할지를 좀 고민을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줘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예.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야구로 따지면 1루에 주자 나가 있잖아요. 예. 그 견제구 던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제를 딱 하는 거죠. 네네네.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라고. 아. 근데 사실상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비슷한 문구가 요번에 FOMC에서 실렸습니다. 아하. 예. 4월 FOMC 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5월 5월 FOMC죠. 4일. 그렇죠. 5월 예, 예, 저도 4월이라고 할 때 깜짝 저한테 놀랐습니다. 속아서 예. 넘어가실 예, 뻔했는데. 넘어갈 뻔했습니다. 5월 네네. 4일. 네. 예. 그래서 그 비슷한 문구가 실렸어요. 일단은 저기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연준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원래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보다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것보다는 지금 은행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줄여주게 되면은 그렇죠. 연준에서 긴축을 하지 않더라도 은행상에서 긴축이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네. 예, 네. 예, 그렇게 됐었을 때는 연준이 굳이 옛날에 생각했던 것만큼 올릴 필요는 없을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왜 여기서 막바지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만약에 물가 상승세가 너무나 강하거나 네. 내지는 은행 시스템이 너무 탄탄해가지고 네. 갑자기 확 돌아서면서 대출을 또 뿜어내기 시작을 하거나 음. 이럴 때는 한 차례 정도는 열어놓을 수는 있어요. 근데 거의 막바지 국면에 와 있는 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는 뭐로 정리를 하면 되냐면 연준은 작년 11월 달부터 네. 긴축을 갖다가 세 가지로 분해를 해버립니다. 예. 왜냐하면 긴축을 하되 긴축의 부담이 너무 크니까 긴축을 하면서 안 하는 효과를 주고 싶은 거거든요. 긴축을 예, 하면서 안 하는 참 효과. 모순적인 건데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세 개로 브레이크다운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how fast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올릴까. 네. 두 번째는 how high라는 단어를 썼고 얼마나 높게 올릴까. 네. 세 번째는 how long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높은 금리를 유지할까. 그래서 11월 달에
사실상 이렇게 세 개로 분해를 하면서 네. How Fast는 그때 이미 내려놨어요. 네. 그래서 0.75씩 4번 올리다가 0.5 올리고 0.25씩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How Fast라고 해가지고 금리 인상 속도는 사실 내려놓은 겁니다. 내려놓고. 그럼 그 다음에 넘어간 게 바로 How High가 있죠. 네. 어디까지 올릴까. 근데 이 How High가 사실상 이번에 거의 막바지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요거를 한 번 정도 더 올릴까 말까를 갖고 이제 논의를 할 텐데 네. 그 대신에 How High는 거의 내려갔다고 보면 되고 How Long 정도가 살아 있습니다. How Long은 언제까지 이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은 어디까지 달려가 있냐면 How High는 고민도 안 해요. 다 왔다. 그렇죠. 이거는 끝이고 예. How Long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9월부터 내려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네네. 페드워치 이런 거 이제 많은 네. 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는데 뭐 검색 한 방으로 들어가서 볼 수 네,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가지고 수치화 뭐 그렇죠. 시켜놓은 예, 거긴 단기금융 한데. 시장에 있는 움직임을 갖고 한 거죠. 근데 저도 보니까 아니 뭐 9월부터 금리 내리는 거, 네, 막 11월, 12월에는 거의 최소 한 2차례 네네. 이상까지도 내리는 걸 이미 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월부터 인하하는 걸 반영한 정도가 아니라 네. 이게 내년도 11월이면 대선이 있잖아요. 내년 11월. 네, 그렇죠. 그럼 내년 11월 정도까지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냐면 네. 지금 금리가 5에서 5.25입니다. 네.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 거라고 보냐면 3에서 3.25까지 내려갈 거라고 200bp 인하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페드 선물 시장에서는. 예. 그러면 200bp 인하되면은 기준금리가 하루짜리 기준금리가 3에서 3.25잖아요. 네. 지금 미국 10년짜리 국채금리가 3.5가 안 됩니다. 네. 그러면 하루짜리가 3.25니까 예. 10년짜리가 3.5면 말이 되죠. 아.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는요. 그거를 읽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채권 네. 시장에서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거는 채권 시장만 이걸 반영을 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 다른 자산 시장에서도 이걸 어느 정도는 읽고 있겠죠. 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연준의 피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피벗을 얘기를 할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금리 인상이 멈추는 건가요? 이게 피벗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언제부터 금리 인하하나요? 이걸 피벗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내년 말까지 200bp 인하한다는데 맞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게 피벗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벗을 바라볼 때는 이 시각을 좀 이렇게 클리어하게 좀 보시면서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앞서 이제 질문을 주신 걸 조금만 더 이제 정리를 네. 해서 말씀드리면 거의 막바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하우 하이를 네. 마지막 한 번 정도 열어놓은 정도로 할 겁니다. 이게 너무 자산 시장이 뜨겁고 너무 연준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으면 그때는 한 번 정도는 카드를 더 쓸 수 있도록 네. 위를 열어놓고 가겠죠. 그렇지만은 일단은 포즈로 멈추는 걸로 대응을 하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네. 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우 롱에 대한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늦게 완화로 돌아서게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예, 보시면. 예, 네. 예,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이유가 이게 시장은 과거를 보면서 움직이거든요. 네. 과거의 연준을 보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자가 아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자가 예, 아니다. 옛날에 상대했던 그 친구가 아닌데 이거잖아요. 예. 이런 얘기가 뭐 영화 같은 경우는 가끔씩 나오지 않습니까? 뭔가 좀 강해졌다. 그렇죠. 상대가 강해졌다. 그러니까 연준을 바라봤었을 때 우리가 가장 최근에 만난 연준은 19년도의 연준하고요. 20년도의 연준이 있습니다. 예. 19년도에는 미중 무역 전쟁이 터졌고요. 미국의 회사채 시장이 흔들리니까 네. 파월 의장이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금리를 2.5까지 올렸다가 그거를 빠르게 인하하기 시작을 해요. 네. 그걸 딱 바라보면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 보험적 금리 인하라고 했습니다. 보험적 실업률이 금리나. 그렇게 낮고 주식시장도 탄탄한데 예. 파월이 겁에 질렸던 거죠. 아. 이거 혹시 이러다가 조금이라도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코로나 당시에 보면 코로나 때 주저앉는 실물 경제를 반대로 감아서 올려버리잖아요. 네. 그때 나왔었던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통화 완화 정책이 있었죠. 네.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굉장히 선제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했었던 통화 완화 정책이었습니다. 우린 그걸 봤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엔 가능했던 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40년 동안 우린 인플레이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때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라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굉장히 많은 중론이었고 연준 역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올 때 이거 일시적이야라고 얘기했었던 이유도 그 경험치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져 있습니다. 네. 그때하고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강해졌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디플레이션이 무섭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럼 선제적인
금리 인하처럼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했던 거죠. 선제적인 대응. 네.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강하잖아요. 네. 과연 선제적으로 대응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네네. 그러니까 시장이 네네. 페드워치 기준으로도 막 9월부터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게 네. 인플레이션 지표가 빠르게 내려오고 있다. 9, 8, 네. 7, 6, 5까지 내려왔잖아요. 네네. 그것도 5 문턱까지. 네. 그러면 이제는 더 내려가는 수순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죠. 5, 4, 3, 2, 1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예. 그러면서 물가 거의 다 잡혀가네 네. 하면서 낙관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낙관이죠. 그러니까 이거죠. 홍길동이 시험을 봐요. 20점짜리인데 네. 얘가 5개월 만에 70점으로 올렸어요. 예. 근데 수능이 아, 4개월 남았거든요. 예. 그럼 수능 시험 점수가 110점이 나올 수 있을까요? 100점 만점에?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20에서 70 올리는 게 어려울 것 같으세요? 70에서 90 올리는 게 어려울 것 같으세요? 그 위에서 조금 더 올리는 게 진짜 힘들죠. 90에서 100 올리는 건 불가능할 수도 있지 거의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이게 시험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요. 네.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인플레이션을 꺾어 눌렀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네. 국제 유가예요. 음. 배럴당 135달러였던 거를 지금 70달러까지 이겨버렸거든요. 예. 확 찍어 눌렀지 않습니까? 네. 유가가 반토막이 났어요. 음. 그리고 이제 겨울 시즌도 지났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이제 천연가스 같은 그런 난방에 대한 수요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더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에너지 사이드에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네. 그럼 근데 에너지 말고 다른 것들도 다 주저앉는데 맞는데 어떤 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되냐면 코어 지표를 보시면 되죠. 헤드라인은 9.1에서 5까지 내려온 게 맞는데 코어 지표는 안 내려오고 있어요. 잘. 근원 물가 예, 지수. 근원 물가 지표죠. 그러니까 물가에서 에너지 가격하고 식료품 가격을 제외하고 바라보니까 네.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내려오는 거죠. 그게 여전히 5%가 넘어요. 코어하고 그냥 헤드라인하고 역전이 돼 버렸죠. 네. 이 얘기는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물가가 이제 이제 꽤 빠르게 내려왔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내려오는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물가 내려오는 속도가 둔화됐었을 때는 우리가 너무 낙관적으로 봤었던 것보다는 조금은 더 긴장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네. 파월 의장도 그렇고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도 그렇고 네. 다 코멘트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물가가 내려갈 거라는 전망에 대해서 시장이 중앙은행보다는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셔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연준이 피벗을 기대할 때는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중앙은행도 그걸 제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된다라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고질병이거든요. 네. 고질병이라는 거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고질병이라는 거는 치료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되게 빠르게 재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이번에 꺾이고 나면 다시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강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얘기를 꼭 붙이지 않더라도 이번에 인플레이션 잡으면 끝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언제든지 재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무리를 하면. 왜냐하면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 걸 봤잖아요. 이제. 여태까지는 본 적이 없어. 40년 동안 멸종됐었는데. 네. 그러면 이게 고질병이 돼버리면 조금만 무리하면 이게 도져버리거든요. 아. 그러면 앞으로의 미래에서는 물가를 2%까지 내려놔가지고 와 이제 좋다라고 해가지고 돈을 막 풀었다가 또 그 물가가 탁 튀어 올라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옛날처럼 돈을 아무리 풀어도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탁탁 튀어 올라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된다라는 것 자체가 중앙은행도 제일 경계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고질병이 되는 건 질질 끌고 가면 고질병 돼요. 예를 들어 약을 쓸 때도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약이 되게 써요. 어우 너무 쓰고 먹기 싫고 한데 네. 조금 몸 괜찮아질 것 같으면 안 먹잖아요. 네. 그럼 오래 가죠. 조금 나은 것 같으면 이제 예, 안 먹잖아요. 알아서 안 하겠죠. 먹잖아요. 병원에서 계속 오라고 하는데 이제 안 가죠. 내가. 그렇죠. 안 가고. 그러면 이게 또 도져가지고 또 가야 되고 이런 일들 생기잖아요. 그런 게 맞아요, 고질병으로 맞아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연준도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조금 성장이 둔화된다고 해가지고 긴축을 멈추거나 하는 걸 스탑앤고라고 하죠. 가다서다를 반복하니까 네, 네. 이러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듯 하다가 또 튀어올라오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감을 갖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할 수 있는 어떤 레벨이라는 게 있을까요? 물론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은 네.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전년 동기에 너무 높았으면은 네. 상대적으로 역기저효과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지금 이제 5% 초반까지는 내려와 있는데
그럼 여기서 내려가더라도 뭐 3, 4%만 이어져도 이게 사실상 고착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사실은 고질병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게 다시 올라올 때 고질병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팠는데 이게 고질병이 됐어요. 근데 치료가 됐습니다. 증세가 좀 완화가 됐어요. 네. 근데 저기 조금 무리하니까 다시 도지어버리잖아요. 아, 이거 고질병이다. 이거 한 두세 번 반복되면 고질병이라는 그때 알게 되잖아요. 안 아플 땐 또 몰랐다가. 몰랐죠. 그러니까 이제 당뇨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성인병 같은 게 고질병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대신에 이제 뭘로 알 수가 있는 거냐면 네. 한 가지 이런 건 있죠. 고질병이 되려면 동일한 병을 오랫동안 알아야 돼요. 동일한 병을 오랫동안 앓으면서 질질질질 끌고 가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슈가 얼마나 오래됐을까라 생각해 보는 거죠. 네. 21년도 3월부터예요. 근데 지금이 23년 5월이지 않습니까? 네. 2년 2개월째예요. 2% 물가 목표를 넘은 게 21년도 3월이었거든요. 네. 그럼 2년 2개월째 지금 인플레이션에 신음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이런 거죠. 그럼 고질병인가요? 그건 몰라요. 근데 이런 건 가능하죠.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상황에서 빨리 치료가 안 되고 계속 질질 끌고 가면 네. 고질병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중앙은행에서는 이걸 다시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에서는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발본색원하고 싶은 거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성장이라든지 금융 시스템의 안정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우려가 되니까 아 그렇게 못할 건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과 시장의 동상이몽 이게 굉장히 클리어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